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의 워킹맘입니다. 사람들 사는 게 다들 거기서 거기라고, 남들도 다 비슷하게 산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나가던 저와 남편이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은 사연을 오늘 말씀드릴까 해요. 그래도 철륜인데,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법은 없다고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얘기 들으시면 아유 참 잘했다. 왜 진지게 그렇게 안 했냐. 라고 하실 만한 이야기라 확신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보통 하늘이 내려준 거라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웬만한 이 세상 살아본 사람들은 너무도 잘 아는 이면의 이야기도 있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가족도 있다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아프게 만드는 가해자가 다름 아닌 가족이라는 이야기. 저와 남편이 겪은 것들을 딱 말씀드리면 아마도 다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게 당연하다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집안 형편이 별로 좋질 않아서 일찌감치 취업을 목표로 특성화고를 나왔어요. 열심히 공부했고 대기업을 모회사로 하는 대형마트에 전산파트로 일하게 됐습니다. 어렵지만 싹싹하게 제가 하는 일 외에도 다른 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둘씩 돕다 보니 판매직 직원뿐만 아니라 물류 관리직 사람들하고도 안면이 많이 트고 다 함께 즐겁게 일했네요. 가난해도 화목한 집안이었던 부모님의 큰딸로 저는 어릴 때부터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부모님 손을 많이 도왔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사람들하고 쉽게 친해지고 어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새 24살이지만 입사 5년 차인 선배 직원이 된 저는 그날도 후배 직원이 절절매는 민원사항을 도와주다가 한 남자와 심하게 부딪히고 말았어요. 우리 지점에 제복을 입은 그 남자는 무뚝뚝한 얼굴로 팔을 문지르며 일어나지 못하는 제게 손을 내밀더군요. 입을 삐죽거리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던 남자는 말없이 사과하듯 고개 숙이다가 금세 저만치 가버렸습니다. 그게 지금의 제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30대 중반이지만 마트 부지점장으로 발령난 남편은 훤칠한 키에 말쑥한 외모, 그리고 뛰어난 업무 능력 덕분에 웬만한 여직원들은 물론이거니와 남직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그런 그가 처음부터 매우 불편하더군요. 항상 사람들과 잘만 어울리던 제가 이상하게 부지점장 앞에만 서면 괜스레 긴장이 되고 안 하던 실수도 하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역시나 웬만해서는 다른 직원들하고 잘 어울리는 그 역시 제 앞에서만 심하게 과묵하고 불편해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좀 잘 지내볼까 해서 부의점장님 부르며 친숙하게 다가갈라치면 그때마다 볼일이 생긴 것처럼 황급하게 뒤돌아서 휙 가버리는 그가 정말 많이 야속했네요. 게다가 제가 다른 남자 직원들하고 웃고 떠들 때마다 나타나서 안 하던 잔소리를 퍼부을 때는 날 싫어하나 싶어서 시무룩해지곤 했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아마도 저만큼 그도 자기 감정이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왜 이 사람 앞에서만 유독 긴장이 되고 누구보다 의식하면서도 아닌 척 흘끔거리게 되고 결정적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괜히 불안하고 혼자 설렜다 기분 나빴다 그랬는지. 저는 그나마 나이라도 어렸지 30대 중반이었던 그 역시 연애 고자였던 탓에 숙맥처럼 자기들의 낯선 감정을 불편해했던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차 회식 자리에서 술에 좀 취한 제가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기억도 나질 않는데 글쎄 만취한 제가 부지점장님을 마구 불러 제끼더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왜 저한테, 제게만 그러세요? 제가 만만해요? 라고 말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추태를 전해 들은 전 회식 다음 날부터 하루 종일 그를 피해 다녔는데 딱 전산실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와 마주치고 말았어요. 저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재빠르게 사과했습니다. 그런 절 보던 그가 저한테 다가와 상상도 못할 말을 건네더군요. 좋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희수 씨만 보면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제게 희수 씨처럼 어려운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직진 고백한 그와 입을 벌린 제가 서로 멍하게 바라보다가 동시에 불에 탄 고구마처럼 새빨갛게 얼굴이 변하고 말았죠. 그렇게 저희는 미숙하고 풋내나는 탐색을 끝내고 본격 사내 연애를 시작했네요. 과묵한 남자가 저 한정으로 의외의 수저쟁이가 되는 모습은 제게 큰 기쁨을 줬지만 제가 그와 5년을 사귀는 동안 그는 자기 가족 얘기를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이 제게 불안감과 서운함을 주더군요. 저는 너무 좋아해서 이 사람에 대해 뿌리까지 뭐든 알고 싶은데 가장 나를 재빠르게 소개해야 할 가족들을 만나게 하지도 그들에 대한 이야기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가 왠지 못 믿어왔고 화가 났습니다. 나는 오빠한테 잠깐 만날 여자인가 봐요.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엄마 아빠랑 밥도 먹고 우리 희석이 방에서 잠도 자고 갔으면서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집에 사람 드나드는 걸 어머니가 싫어하셔. 아니 그럼 밖에서 어머님이랑 아가씨 만나게 해주면 어때서? 결혼할 마음이 없으니까 사귀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소개도 안 시키는 거 아냐. 약간 네가 불편할까 봐 그러지. 나 하나도 안 불편해. 오빠 낳아주신 분을 내가 왜 불편해? 남편이 씁쓸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짐작했어야 했어요. 이런 투정 끝에 결국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에게 투정 부리지 말아야 했다는 걸 그녀들을 만나자마자 바로 깨달았네요. 사실 저는 오랜 병석에 누운 그의 아버지를 간병하느라 좀 초췌하고 피곤한 표정의 어머니와 그를 닮은 착한 여동생 이미지를 그리고 있었는데 이건 나만의 환상이고 착각이라는 걸 딱 보자마자 파악할 수 있었어요. 유명 호텔 레스토랑으로 나온 그녀들은 평소 정갈하지만 결코 사치하지 않는 그와 다르게 아주 화려하게 성장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공손하게 인사하는 절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별 인사도 없이 털썩 앉더군요. 바쁜 사람을 오라가라 해. 결혼할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서요. 가만히 저와 그를 쏟아보던 어머니가 입술 끝을 픽 올리면서 웃더군요. 둘이 참 잘 어울리네. 그러게. 오빠랑 딱 분위기도 비슷하고 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아버지 몸 상태는 알지? 병석에 누운 사람 있을 때 큰 잔치 치르는 거 아니다.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하는 거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우길 거 그냥 통보만 하지. 뭘 설명하고 난리야. 그게 아니고 제가 사귀는 사람 어머니한테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꼭 필요는 없었는데. 둘이 사는 거지 나랑 살 것도 아닌데. 나는 말했다. 아버지 편찮으신데 시크게는 못한다. 저희도 단순하게 치르려고요. 저는 갑자기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솔직히 너무 화가 났어요. 어머니와 여동생이라는 그 여자들한테서는 일반적인 가족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왠지 그녀들로부터 이유 모를 적대감 섞인 대접을 받는 내 남자친구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제가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네요. 이 남자가 그제야 긴장을 풀고 절 보고 씩 웃더군요. 저는 알 수 없는 아기를 가진 채 저희를 보는 그 둘을 보다가 이마를 찌푸렸죠. 어머? 오빠, 저 언니는 기분 나쁜가 봐. 하긴 어느 여자가 초라하게 결혼하고 싶겠어? 아가씨, 이렇게 불러도 되죠? 전 괜찮아요. 이 사람하고 뭐든 같은 뜻이에요. 시 같은 거나 보이는 것들이 뭐 그리 중요해요. 저는 이런 사람을 낳아주시고 또 제게 주셔서 그저 어머니한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말을 늘어놓으며 두 모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데 그 어머니의 입가가 순간 굳어지더군요. 신의는 배알이 꼴린다는 표정을 짓다가 옆으로 얼굴을 돌렸고요. 왜 이 여자들은 자기 아들과 오빠를 이런 식으로 쳐다볼까? 쳐다만 봐도 애틋한 내 사랑을 아주 쓸모없고 귀찮아하는 그런 눈길을 가진 그녀들의 태도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어김없이 이어졌죠. 화목하고 가족 사랑이 절대적인 저희 친정부모님이 당황하실 정도로요. 남편은 상견례 자리 이후 저와 단둘이 가진 술자리에서 사실을 말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기한테만 너무 모질게 굴었다고. 그래서 어머니의 기대와 사랑을 받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그런데 그럴수록 어머니의 마음은 오히려 더 멀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털어놓는 남편을 보며 다 큰 저 남자가 어머니한테서 사랑받지 못한 저 힘든 시간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채워주리라 맹세했네요. 정말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조촐한, 일가 친척도 거의 모이지 않은 아주 초라한 결혼식을 치렀어요. 특히 친가 식구들은 거의 오지 않았죠. 시골에 계시다는 시아버지의 큰형님도 아니고 자신의 먼 친정오빠라고 하는 60 초반의 남자만 병든 시아버지 대신 혼주석에 앉아 있어서 저희 친정부모님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나름 집안의 사연 하나쯤은 있으니 의심스러운 생각은 곧 신혼의 단꿈에 의해 사라지고 말았죠.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인사를 들른 저희 내외를 맞이해주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그동안의 서운함을 다 녹일 만큼 자애로운 어머니상 그 자체였어요. 암투병으로 깡마른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는 남편의 모습을 안쓰럽게 쳐다보면서 다정하게 등까지 두드리는 시어머니의 모습과 달리 신의는 절 여전히 못마땅하게 바라보더군요. 신의의 표정은 시어머니가 남편이 지내던 오피스텔에서 신혼을 보내려고 하던 우리에게 본가에 들어와 살라는 제안을 할 때부터 더욱 똥 씹은 표정으로 변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많이 힘드신 것 같아.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니. 너희네 왜 오순도순 사는 모습 보면서 남은 나날 평화롭게 지내시다 가면 좀 좋아? 그런 얘기를 들으니 가 식구가 된 제 마음도 아픈데 아들인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제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길래 제가 가만히 손을 잡아주면서 고개를 끄덕여줬네요. 그렇게 저희 합가는 결정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런 저희 선택은 최악의 결과로, 아니, 어쩌면 최고의 결과로 이어지게 됐지만요. 역시 시댁 사람과 같이 사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어요. 합가한 이후 쓴 웃음이 지어지는 결과였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변하더군요.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제게
직장을 그만두라는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너도 쉬고 일하는 남편 내도 잘하라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집에서 부릴 사람을 하나 만들려는 속셈인 것 같아서 승진 핑계로 악착같이 회사를 나갔어요. 그 집 식구들은 제가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올 때까지 설거지며 빨래거리며 병자의 수발거리 하나 치우지 않은 채 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게 너무 미안해하며 가사나 병수발을 더 도와주려는 남편의 노력을 보면서 제 남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좀 더 참기로 했어요.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이지 시어머니는 아픈 시아버지의 병수발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산의 수발이 얼마나 힘든데 뼈가 다 나갔다며 기저귀도 더러운 채 방치된 적이 많았고 욕창이 생기는 것도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아서 퇴근 이후 남편이 공들여 마사지해줄 정도였죠. 시아버지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자기 몸을 매만져주는 남편을 향해서 뽀얗게 변한 눈을 끔뻑거리면서 눈물을 흘리곤 했네요.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정말 못할 짓 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이렇게라도 아버지가 제 곁에 있어 주시니 좋아요. 불쌍한 곳. 그래도 착한 새아가가 있으니 이젠 원 없다. 저는 저대로 시집도 안 간 채 제 복장을 뒤집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시누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자신이 쓰고 난 뒤 욕실에 남은 머리카락이며 휴지 조각조차 치우지 않는 건 예사고 속옷 빨래, 식사 수발까지 알뜰히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녀를 보며 진짜 여동생 같았으면 한 대 쥐어 박았을 거라고 속으로 씩씩거렸죠. 그런데 제 마음이 더 불편한 사실을 안 것도 그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동안 관리를 해오던 남편의 보험 증서를 우연찮게 알게 된 저는 남편의 보험이 아주 이상하게 설계된 것을 알고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보통 어머니라면 자녀들의 보험은 아플 때를 대비해서 보장금을 많이 잡아두는 편이고 자식이 죽었을 때 나오는 사망보험금의 비율은 낮게 잡을 텐데 남편의 보험은 설계 자체가 뒤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남편 사망 시 보험금의 수익자가 어머니라는 사실이 영 깨름직했는데 남편이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쉬고 있을 때 이 집에서 화재가 났다던 사실을 듣고 나서부터 제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싹이 크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시장에서 사람을 많이 접하고 촉이 좋은 편이라 시댁 사람들에 대한 껄끄러운 감정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네요. 이렇게 불편한 동거가 거의 3년째쯤 넘어갈 쯤 결국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거의 편산에 서서 누워만 계셨던 아버지라도 돌아가시니 남편이 너무 많이 오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내내 잘 먹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남편과는 달리 기운나는 안색으로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정말 인간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장지에서 돌아온 날 정말 화가 폭발할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갓 아버지를 잃은 상심에 잠겨있는 남편과 제게 짙은 화장을 한 시어머니가 날벼락 같은 말을 던진 겁니다.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세준이 너네도 이제 신혼답게 살아야지. 그만 분가하거라. 웬만한 며느리같이 살았다면 제가 이 소리에 덩실덩실 춤을 췄을진 몰라도 저는 대번 이상한 예감부터 들었어요. 새삼 그렇게 따로 안 살아도 돼요. 저희 불편하지 않아요, 어머니. 나랑 세희가 불편하다. 아주 많이. 그리고 세준아. 어머니의 부름에 남편이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들어 바라보더군요.
사람이 얼마나 구박을 받고 뭔가를 빼앗겨 살아야만 저런 씁쓸한 감정조차 모두 다 속어댄 해탈한 표정이 나오는 걸까요? 제 가슴이 다 미어질 지경인데 왠지 배려가 아닌 배제를 하는 엄마의 목소리에 이 남자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생각하니 너무도 화가 났어요. 너네 바쁠까봐 아버지 명의로 된 이 집과 땅들 내 앞으로 명의 변경했다. 이 나이 든 애미 노후에 쓰라는데 괜찮지? 저는 정말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를 위하는 척 다정한 척하면서 뒤로는 아버님의 재산 명의를 넘기다니. 그러다가 불현듯 이상한 생각이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땅 중에서는 이 명의의 것도 있는데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손잡고 그 땅은 네 거라고 말씀하시던 거 다들 들으셨잖아요. 역시 이러니까 며느리들이 욕을 먹지. 아픈 시아버지 앞에 두고 땅 욕심에 그 말은 깊이 새겨들었나 봐. 네네, 아가씨 깊이 새겨들었어요. 그리고 욕심이 없었는데 어머니랑 아가씨 말씀 듣고 보니 저 욕심나네요. 그 땅은 명의 변경 안 하셨죠? 시어머니가 우물쭈물하더니 팩 뒤돌아 앉아버리더군요. 그리고는 소매 끝으로 눈물을 찍으면서 우는 목소리로 그렇게 됐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아버님이 남편한테 물려준 땅까지 명의를 변경했다는 사실보다 제가 더 기분 나빴던 건 몰래 같이 사는 아들네 방을 뒤져서 인감을 훔쳐가 위임장을 위조하고 우리가 알까봐 서둘러 처리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 몸이 다 부들부들 떨리는데도 남편은 멍하게 앉아서 멀거니 뭔가 생각하더니 어머니를 바라보더군요. 한참 지그시 쳐다보던 남편에게 결국 어머니는 신경질까지 부리며 한 소리 내뱉었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봐? 재수없게. 어릴 때부터 난 네 그 눈깔이 싫었어. 신경 거슬리게. 내가 다시 니놈한테 넘기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너랑 나랑 남남하자. 어머니는 왜 어릴 때부터 절 미워하셨나요? 얘가 무슨 생사람을 잡아? 네가 어릴 때부터 날 대면대면하게 대하니까 어렵고 불편해서 그렇지. 너도 나중에 애 낳아봐. 다 아롱이 다롱이라고 세준이 세이 다 다른 거고. 그렇지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니? 애미 마음은 몰라주고. 남편은 어머님의 말을 듣고도 왠지 미심쩍어 하면서도 고마워하는 표정이 되었어요. 남편을 그렇게 만드는 어머님의 가스라이팅이 저는 너무도 소름 끼쳤네요. 저희는 기반도 잘 잡고 사니까 그 땅 그냥 어머니 하세요. 제 오피스텔 전세도 금세 빠질 거니까 저희가 다시 그곳에 들어가 살게요. 편안하세요. 그럼 저희 갈게요. 무덤덤하게 인사를 건넨 남편이 제 손을 이끌고 그 집에 나왔어요. 하지만 슬쩍 뒤돌아서 자신에게 애정 한 자락 주지 않았던 집을 한참 동안 멀거니 쳐다보는 것이 안쓰러워서 허리를 껴안고 재촉했네요. 차마 부모 자식 간의 철륜을 끊으라는 말은 속에만 담아뒀지만 될 수 있으면 정말 저 여자들을 버리라고 고래고래 악쓰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전세를 준 오피스텔은 그대로 둔 채 그동안 둘이 저축한 돈으로 자그마한 20평대 아파트를 사서 들어갔습니다. 그만한 돈은 저희도 있었거든요. 진짜 제대로 맞이하는 신혼의 즐거움 사이로 간간히 남편의 슬픔이 느껴졌지만 현명한 이 사람이라면 잘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댁이 있는 방향으로는 오줌도 누기 싫어하는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어머니와 간간히 연락하는 눈치였죠. 그래서 듣고 싶지 않았지만 시누이가 취직을 하는 예비시댁이 의사 병원장 집안이고 예비사위가 곧 개업을 앞둔 정형외과 의사라는 것도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웬만하면 뜨문뜨문 연락만 주고받을 사이로 끝내고 싶었던 이 지긋지긋한 시댁과의 관계는 예상치 않은 계기로 다시 이어졌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간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다행히 말기는 아니었지만 간이식이 필요한 상태라더군요. 설마 그럴까 싶었던 제 우려 그대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너무도 당당하게 남편에게 간이식을 요구했네요. 그렇게 모질게 그 집에서 저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뻔뻔하게 맡겨놓은 것처럼 간을 내놓으라는 그들이 너무도 짐승 같았어요. 독립 후 제가 잘 먹여서 약간 과체중이 된 남편에게 살짝 있는 지방간을 핑계대며 저는 시누이를 쏘아보며 말했네요. 이 간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이왕 이식할 거면 신선하고 젊은 간이 좋지. 아가씨도 같은 자식인데 어머님 간이식 아가씨가 하세요. 늘 안티에이징 신경 쓰시는 어머님께는 쌩쌩한 간이 좋죠. 터진 입이라고. 이 여자가 무슨 미친 소리라는 거예요. 너 새언니한테 무슨 말 본세야? 시어머니 역시 그렇게 소리 지르는 시누이를 힐끔 노려봤지만 곧 아픈 치를 내면서 처량하게 신랑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얘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 젊은 아가씨가 배를 째면 쓰겠어? 어머님, 오빠도 배 가르는 건 마찬가지죠. 남자고 여자고 따지게 못 되고요. 아닌 말로 저희 그렇게 내쫓으신 어머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상처준 아들한테 유세 부리듯 달라하게 못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땐 내가 모질었다. 정말 미안해. 그래서 이렇게 내가 벌 받잖니. 예세준아, 네가 말해봐. 엄마, 그냥 이렇게 죽을까?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마음속에 또 쓸데없는 연민과 의무감이 휘몰아치는 걸 알고 말했죠. 아가씨도 자식이에요. 그 집이 보통 있는 집이 아니고 무려 병원장이야. 며느리 티끌 하나 못 봐줄 명문가 집안이고 세이에는 애기 낳아야 하잖니. 애기 가져야 하는 건 이쪽이나 그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오빠가 애를 낳아요. 언니가 낳을 거잖아요. 이식 후에 면역억제제 먹으면 난임에 기형아 출산, 유산 위험도 높은데. 언니는 내가 만약 친여동생이면 그런 소리 감히 할 수 있어요. 감히, 저한테 감이라고 했어요. 내 친여동생이면 너 같은 건 이미 나한테 맞아 죽었어. 남편은 점점 더 격분하는 저와 시댁 식구들을 말리며 저를 데리고 병실에 나서더군요. 병실에 나서자마자 저는 불같이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이식을 안 해주면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지 않다고 딱 한 번만 더 어머니한테 기회를 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일로 며칠 동안의 냉전을 치렀지만 저는 결국 남편의 고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약 6주간의 식이와 운동만으로 정상체중을 만든 남편의 모습을 보니 이런 남편의 애타는 마음을 외면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만 같더군요. 결국 정말 마지막이라는 맹세를 하게 하고 이식수술을 승낙해줬네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젊은 남편이 몸까지 만들어서 건넨 간으로 새 생명을 얻은 후에도
인성은 정말 털끝만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나타난 딸과 예비사위에게 둘러싸인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헌신한 남편에게 딸내미 결혼 선물을 몰래 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며칠 후 자택으로 찾아간 그곳에서 또 예전처럼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냉랭하게 저희를 맞이해줬어요. 저는 기대도 안 했지만 제 남편이 얼마나 또 기분 상할까 생각하니 정말 저도 제 성격답지 않은 꼬라지를 다 부리고 싶더군요. 어머님, 몸은 괜찮으세요? 보다시피 내가 건강체인데다가 우리 세이가 잘 간병해줘서 이제 거뜬하다. 너네 온 김에 우리 세이랑 백서방 결혼 전에 병원 개업하려고 하는데 거기 기계값이랑 인테리어가 좀 많이 드니? 마트 부지점장까지 하는 든든한 오빠가 없었으면 어쨌을지. 너네 어느 정도까지 해줄 작정이야? 정말 이 여자가 뱀처럼 소름 끼치게 느껴졌어요. 얼마 전까지 생사를 가르는 이식수술을 해준 아들에게 여동생의 예물을 요구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느 정도 자기 엄마한테 헌신했던 남편에게도 분노를 선사했거든요.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소리를 치지 않았던 남편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목 울 때 핏대까지 세우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하세요, 어머니. 저도 자식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제가 어머니께 얼마나 못했다고 이러세요. 제가 얼마나 해야 만족하실 건데요. 남편의 울음 섞인 외침에 듣기 싫다는 듯 팩 돌아앉아 있던 시어머니 대신 시누이가 비아냥거리듯 웃으며 말했어요. 백내 첫날 해봐야 만족을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해? 친아들도 아닌데.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 둔한 거야? 아님 모른 체 하고 싶었던 거야? 오빠 몰랐어. 우리 엄마 오빠네 엄마 아니잖아. 돌아앉아있던 시모가 시퍼런 눈빛으로 쏘아보면서 말했어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 숨김없이 말하마. 그래, 넌 내 아들 아니다. 남은 재산도 이미 우리 세희한테 다 넘겼어. 오빠네 엄마 죽고 갓 피덩이인 오빠 이만큼 잘 키웠으면 나 같음 그 은공 몸 팔아서라도 갚는다. 저는 신의년의 볼때기를 기습적으로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석상처럼 굳은 남편을 이끌고 그 지옥도 같은 집을 빠져나왔네요. 남편은 로버트처럼 뻣뻣하게 굳은 얼굴로 한창을 생각하듯 바라보다가 어딘가로 급하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이 충격을 받아 이상한 짓을 할까봐 길을 쓰고 따라갔고요. 남편과 제가 찾아간 곳은 오래전부터 왕래가 끊긴 남편의 고모들 집이었습니다. 지방에 다 같이 모여 거주하는 그곳에서 고모들을 차례대로 만나본 남편과 저는 엄청난 진실을 마주하고 말았죠. 남편의 친모라고 믿어온 여자가 실은 시아버지의 본처가 아플 때 집안에 살림을 살게 하려고 데리고 왔던 여자고, 남편의 어머니가 병석에 있을 때부터 적을 통하다가 그 사실을 알아채고 충격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본처 대신 집안에 들인 후처였다는 걸요. 그 이후 시아버지와 친척들과의 왕래도 막아버린 나쁜 여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였죠. 이 모든 사실을 안 남편은 며칠을 앓았어요. 회사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요. 얼굴이 반쪽이 돼 링거액을 맞는 남편을 보자마자 화가 끓어오른 저는 뭐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남편의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두 여자의 얼굴이라도 박박 긁으려고 씩씩대며 가는데 예전 저희 결혼식장에 혼주석에 앉았던
그 먼 외삼촌이라는 사람과 화사하게 꽁무니를 입은 시어머니가 희희낙낙 허리에 팔을 두르면서 나오는 걸 봤어요. 도저히 친척이라고 볼 수 없고 끈적한 남녀의 냄새를 풍겨내는 그들을 저는 몰래 쫓아가기 시작했네요. 추어탕집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그들 좌석대에 앉아 그들의 작태를 보는 내내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 손은 녹음 기능을 켠 핸드폰을 들고 있었죠. 그들이 수다를 떠는 내용을 저 혼자만 듣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불을 지른 사람도 이 두 년놈들이었고 그 화재로 노른 것이 비단 남편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시아버님까지 포함됐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남편의 인감을 위조해서 남편의 땅을 넘긴 사람도 바로 이 불륜남이라는 사실까지도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륜남이었던 그와의 사이에서 세희 아가씨가 태어났다는 것을 들었을 때는 입에서 비명이 나올까봐 저도 모르게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네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녹음하고 촬영해서 집으로 가져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화가 났어요. 이 잔혹한 진실을 알려주어 천사 같은 내 남자를 또 한 번 아프게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그처럼 질긴 미련을 끊기 위해서는 결국은 알려야 했네요. 역시나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남편은 비로소 자신의 유년이 왜 슬프고 외롭고 아픔만으로 가득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시어머니를 버릴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뭐라든 지지할 생각이었고 기특하게도 남편은 제가 생각한 천사이기만 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몰래 인감을 훔쳐서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증명해 소송을 걸었고 그들을 탈탈 털어서 빈털터리까지 만들지 못해도 남편의 정당한 유리본과 땅은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신의를 시아버님의 딸에서 박탈할 수는 없어도 신의의 예비시댁에 그녀가 사실 부적절한 외도로 태어난 사생아라는 사실을 알게 해 파혼하도록 만들었네요. 속이 다 시원했어요. 다시는 그녀들을 만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고 저희는 정말 까맣게 잊은 채로 아들, 딸 하나씩 낳아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을 통해 들은 시어머니의 부부를 듣기 전까지는요. 남편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소식을 전하는 지인에게 지금 우리 외식하러 가니까 나중에 보자고 대화를 잘랐어요. 그런데요. 사실 저는 가끔씩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소식을 간간히 듣고 있었습니다. 재판 이후 그나마 좀 지킨 재산을 다시 재발한 간암을 치료하기 위해 많이 까먹었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온 시누이가 이식수술을 거부해 시모가 죽었다는 것도 한 번도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던 시누이가 그간 아픈 엄마를 부양하며 지긋지긋한 시간을 보낸 이 땅을 떠나 외국으로 쫓기듯 나갔다는 것도 저는 부지런히 관전하고 시청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전시례과 절연했답니다. 이렇게 다 들으시고서도 저희를 비난하실 건가요? 그러지 않으실 거라면 저희 가족에게 내려진 이 평안이 앞날에도 내내 이어지기를 같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